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오는 주말입니다. 오늘 정말 그 봄비가 오는 이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가지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알래스카에서 만났던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첫 미중 고위급 회담이 어 공동 성명도 없고 심지어는 예정됐던 만찬도 취소가 되고 공동 성명 하나 없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든의 그 공약을 보면서 과연 바이든이 중국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그 트럼프의 경우에는 중국을 쌍무적으로 완전히 인제 공략을 해 왔죠. 예컨대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또 뭐 기술 해킹에 대한 그런 압박을 가하면서 심지어는 뭐 그 화웨이의 부회장, 화웨이의 회장의 딸인 부회장도 캐나다에서 구속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뭐 중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공자 학원들 일제히 어 조사하고 일부는 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그에 부응해서 미국의 일부 인류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을 받지 않는다든지 왜냐하면 중국에 온 미국의 중국 유학생 교수들 상당수가 미국의 기술 해킹에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토대로 그런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오면서 취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의 정책은 상당히 유화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미국과 중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미중 전략 대화라는 걸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중 전략 대화에서 중국의 외교부장 왕 yi는 미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취해왔던 대국 굴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중국은 다시 도광양해로 돌아간다. 은연중에 중국의 힘을 키우는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열린 미국과 중국은 그런 그 전략 대화 외에도 학교들 간에도 그런 그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국책연구원인 사회과학원과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가 매년 초에 열리는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3년 전에 컨퍼런스에서 하나같이 중국 측 참여자인 사회과학원 참여자들이 "중국은 어 아직도 중진국이다.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이 너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을 완화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나같이 주장을 한 논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바로 그건데요.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당 정부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와의 그 컨퍼런스에서 그 정도로 유화적인 자세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는 이렇게 첫 그 고위급 회담에서 심지어는 예정됐던 만찬도 취소되고 공동 성명 하나 발표를 하지 않은 채 끝냈다는 겁니다. 야, 이 바이든은 주로 인제 트럼프와는 달리 중국을 직접 1대1로 공략해 왔던 트럼프와는 달리 일본이라든지 혹은 뭐 쿼드다 뭐 하면서 아시아 동맹국들과 연대를 해서 중국을 중국의 그 어 "대국 굴기에 대해서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연대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같이 하는 그런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중국을 대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직접적으로 중국을 공략하던 그런 트럼프의 정책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느슨해지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연대와의 그런 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벌써 이제 한국이 벌써 중국 쿼드 플러스에 참여를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어 미 한국, 미국 한미 2+2 국무장관, 국방장관 회담도 바로 인제 엊그제 끝났습니다마는
그 공동성명에 중국 얘기가 전혀 빠졌습니다. 미국은 포함되기를 원했지만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언급이 없었고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벌써 연대를 통한 중국 견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좀 차질을 빚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서 과연 바이든이 효과적으로 중국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그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에 그 3월 두 번째 주에 끝난 그 양회라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죠. 정치협상회의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를 같이 하는 것을 양회라고 하는데 그 양회가 이제 중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인데 한 일주일간 열리죠.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확실하게 새로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진핑 1인 체제를 확고히 했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그 양회 결과를 보니까 눈에 가장 띄는 것이 중국이 대국 굴기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가장 대국 굴기인데 그 핵심이 기술 굴기를 통해서. 근데 뭐 인공지능 하나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에 10조 위안, 한국 돈으로 1,600조 위안을 1,600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에 3년치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종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 분야, 반도체를 포함한 그런 기술 분야를 육성하는 5개년 계획과 10개년 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중 하나가 이 양해 기간 동안에 언급된 얘기 중 하나가 투기디데스 함정을 언급이 됐었어요. 뭐 물론 성명이나 이런 데 포함된 건 아니지만 회의 도중에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투기디데스 함정이란 게 뭐냐면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그리스의 사학자 투기디데스가 그 펠로폰네소스 그리스 그 당시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주로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한 200여 개의 그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가장 성공적인 도시국가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가 거의 절반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바로 뒤따라오는 도시국가가 스파르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가 그 아테네가 지배하고 있는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아테네 중심한 동맹을 깨뜨리고 이기기 위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파르타가 사실은 아테네가 먼저 굉장히 발전해 오는 그런 그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체결했던 그 스파르타가 사실은 페르시아 오랫도록 호시탐탐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페르시아와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 사실은 스파르타와 그다음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동맹을 만들어서 거의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페르시아와 전쟁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그리스 진출을 막아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가 졌다면은 아마도 지금 그리스의 문명이 근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스 문명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큰 전쟁을 이겼지만 이긴 다음에 문제가 그리스 내에서 선두주자였던 아테네를 뒤쫓아오는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켜서 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테네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 전체가 붕괴된 거죠. 동맹을 맺었던 아테네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전쟁을 치렀던 페르시아도 손을 잡았어요. 스파르타가. 그러면서 결국은 페르시아한테 지배를 받게 되고 마침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위에 있던 마케도니아가 침공하면서 그리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전쟁의 역사를 쓴 것이 바로 투기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투기디데스는 본인도 전쟁의 장군으로 참여했지만 전쟁에 패하는 바람에
이제 그 전쟁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그 20년 동안 그 책을 썼다고 합니다.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인제 그래서 항상 그 교훈이 뭐냐면은 아테네와 같은 선발 선진국과 스파르타와 같은 후발 선진국이 있을 때 언제나 후발 선진국과 선발 선진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걸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투기디스의 위대한 그 해안은 이런 전쟁을 경계해야 한다. 전쟁을 경계하면 그리스처럼 다 공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그런 얘기까지 언급했습니다. 그 얘기 언급이 이번 양해에서 나왔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 한바탕 쟁패를 불사하겠다는 그런 결기의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마침 중국의 양해의 즈음에서 일본과 미, 영국의 연구소에서 2025년이나 28년 정도 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은 트럼프 때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해왔는데 바이든은 아무래도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미국의 좌파 정부죠. 분배 이런 걸 중시하죠. 벌써 이제 법인세를 21% 트럼프가 35에서 21로 낮추었던 법인세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무상 교육을 지금 예컨대 커뮤니티 칼리는 완전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의 대학생들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의료보험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그 분배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정책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성장률은 아마도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때는 성장 위주로 하고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이전 비용을 도와주면서까지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한 해에 600-700개의 기업이 해외에 나와 있는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쇼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 2009년 부터 2009년 중반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미국 경제가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 2020년 3월경까지 123개월 동안 최장 호황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요. 미국 경제가 1인당 소득이 65,000불 국가인데 오히려 잠재 성장률도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여러 정책을 볼 때는 분배에 치중된 정책들을 하는 거 보고 심지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인데 15달러까지 2배 이상 올리겠다고 하는 공약들을 보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중국은 여전히 그 기술 굴기 뭐 이런 쪽으로 반도체 굴기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연구소나 영국의 연구소들이 2025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또는 28년 정도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능가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막상 이것이 그런 현실화되면은 엄청난 세계 패권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뭐 GDP가 당장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뭐 중국의 인민들의 일인당 소득이 아직도 한 10,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10,000몇천 불 정도 될 겁니다. 뭐 미국은 65,000불까지 올라가 있는데 뭐 따라간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 GDP를 능가할 그런 현실화되면은 아마 상당히 세계 패권 구도에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벌써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양회에서는 확실하게 다른 태도를 보인 거예요. 투기디스 함정을 거론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대국 굴기를 아까 중국의 외교부장이 불과 몇 년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미중 고위 전략 대화에서 "우리는 대국 굴기 하지 않겠다. 도광 양해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머리를 정말 몸을 낮추었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잘 캐치를 못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대표자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참석자들이 주로 중국의 대외 정책을, 중국의 대외 팽창 정책, 중국은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을 뭐 AIIB 1대1로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대외 무역면에서는 RCEP이라고 지역 포괄적 동반자 협정 뭐 이런 걸로 이제 묻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맹주가 되겠다는 야심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중국의 아시아 지역의 팽창 정책에 관해서,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려는 팽창 정책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또 인권 문제, 아주 중국의 그 아킬레스건이죠.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 지역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홍콩 이번에 통과된 홍콩 보안법 문제도 이 홍콩을 완전히 중국으로 편입한 이번에 그 홍콩 선거법 개정 이런 걸 언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주 이런 문제는 내정 간섭이다. 그리고 국제 질서도 미국이 생각하는 것 많이 옳은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노골적으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 중심의 질서만이 옳은 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데 비해서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바탕으로 한 베이징 컨센서스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베이징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1대1로 정책. 그 1대1로에 자금을 대기 위한 은행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베이징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AIIB 뭐 그런 것들입니다. 통화면에서도 미국의 달러 패권 질서, 달러 기축통화 질서에 대항해서 디지털 위안화로, 오래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해왔지만은 그걸로는 성공을 못했고,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위안화로 아시아 지역을 제패해보겠다. 이런 야심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좀 그런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게 이제 중국의 그런 서로 간에 다른 시각, 다른 전략이 이번에 크게 마찰을 빚은 거입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상견부터 아예 그냥 엄청난 그런 마찰을 쏟아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웬만하면은 계획됐던 만찬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짤막하게나마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 첫 회담부터 공동성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계획되어 있던 만찬까지도 같이 할 수 없는 정도로 분위기가 격화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미중 간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선택이 중요해요. 이렇게 미중 간에 세계 패권을 두고 쟁패가 격화되고 있는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단면을 보여준 것이 한미 간의 2+2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만났던 회담에서 중국 문제는 아예 언급을 포함이 안 되었고요. 북한 문제도 과거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번 대화가 있었는데, 2+2 대화가 있었는데, 거기는 항상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complete and verifiable, 그 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destruction, 북한 핵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항상 언급에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BID라고 그러죠.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넣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북한 핵 비핵화가도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리뭉실한 문구가 한미 간 2+2 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어떤 신문 칼럼 분석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김정은을 서울에 답방을 해서 판도를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죠.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미 간의 바이든 행정부 첫 출범 이후 첫 한미 간의 2+2 회담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아 한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됨으로써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한다면 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6.25 동란도 H9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그어지면서 한마디로 한반도는 미국의 보호하에서 빠지게 되면서 이제는 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오판을 하게 한 북한이 남침을 하면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갈수록 좁혀지겠다는 하는 것이 이번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만찬도 없이 공동 성명도 하나 없이 폐막됐다는 거 보면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더구나 내년에 또 대선도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소위 말하는 지금 386 이 586이 된 주사파 정부를 흔히들 종북 주사파 친중 정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종북과 친중을 안 해서 전쟁이 나는 게 좋을 것인가? 전쟁과 평화냐? 뭐 이런 또 이슈를 제기하면서 대선의 판을 흔들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굴욕적으로 나오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갈 것인가? 그렇다면 당연히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같이 하는 국가끼리 연대를 해야죠. 가치 동맹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야말로 미국과도 이렇게 거센 어 그야말로 그냥 밥도 같이 안 먹을 정도로 세게 나오는 중국, 그다음에 핵을 무장하고 ICBM으로 미국까지 공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장되어 있는 북한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상대할 지렛대가 없는 것이죠. 반면 우리도 중국이 추구하는 중앙 집권적인 사회주의 그런 체제, 베이징 컨센서스로 가겠다. 그러면 또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인제 아마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평화냐 전쟁이냐 이렇게 대선 판도를 흔드는 구호를 내걸었을 때 국민들은 상당히 당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생각하면은 당장 굴욕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당장 굴욕하면 일시적인 안정은 유지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구한말에 우리가 겪은 거거든요. 일청 일러 간의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지만은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정부와 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이처럼 미중 간에 중립파 만찬도 안 하고 공동 성명 하나 없이 발표된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칠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어 패권 구도 간의 경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돌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